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그동안 서울 수도권 집값만 쭉 올랐었는데 이제는 뚜렷하게 상승을 멈추고 하락 전환하고 있답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완전히 오름세가 멈췄어요? 네. 9월에 그러니까 2달 전에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잠정 지수를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2%였는데 서울이 그때 9월에 마이너스 0.47% 나왔거든요. 네. 실거래가가 이게 이제 2달 좀 있다가 확정치가 나오는데 일종의 이게 선행 지수죠. 근데 그때 벌써 꺾였고요. 그때 정부가 이제 대출을 꽉 잡았을 때니까 네. 이번 지난주도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봤더니 정부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해서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방은 뭐 오른 적이 별로 없고요. 예. 오른 지역도 별로 없는데 하락폭이 조금 더 커져서 0.02%에서 마이너스 0.03% 조금 더 하락폭이 커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된 사례들도 나온다면서요? 네, 뭐 마피라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몇 군데 아주 몇 군데 나왔는데요. 강북구 미아동의 한화 포레나 미아 전용 80제곱미터가 실거래가가 이제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에 분양됐었는데 은평구 신사동의 은평 자이더스타도 소형 평형이 분양가 밑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강북 지역이고 강북 지역은 그동안 오름세가 크지 않았고 또 가구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하향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전체로 보면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거래량 뚝 떨어졌고요. 예. 뚝 떨어졌지만 지난 한 6, 7개월 동안 거래량이 평년 대비 서울은 한 달에 3,200건 정도가 10년 평균으로 보면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5,000, 6,000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2,800건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예년 평균 조금 아래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예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대출 규제가 약발이 먹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세게 막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서울 강남권은 이미 전고점을 뚫고 이번에 올 봄에 여름까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더 오를 여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예. 지금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갑니다. 정부가 청구해서 사실상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은행들을 꽉 잡아서 이렇게 집 사는데 너무 돈 빌려주지 마 이렇게 굉장히 틀어막고 있고 2달 전부터 지금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라고 아시잖아요. 이제 모든 6개 시중은행들이 돈을 얼마에 꼬았나 얼마에 조달했나 그 평균금리가 8월에 3.36이었는데 지금 3.37입니다. 올랐네요 오히려. 네, 예, 약간 올랐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중금리는 전혀 내리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집 살려면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처럼 처음으로 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부부 자산 얼마에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 정부가 2억 5천까지 대출해 줬는데 이것도 2억까지 이제 대출 한도를 낮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정부의 대출 규제,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묶여서 여기에 기존에 몇 년씩 된 규제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닙니까? 이건 이제 동으로 아주 이 핀셋 규제하는데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청담동 이런 데인데 예. 이런 데는 이런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규제
약발도 계속되고 있다. 토지거래 그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출 잘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계약금 20%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돈 어디서 날 건지 자금 조달 계획서 내가지고 구청장 도장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6개월 안에 입주해야 되고 2년간 실거주해야 되고 대출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진짜 저 강남에 요즘 뭐 30억 40억짜리는 되게 많은데 이거 도대체 사는 것도 신기하죠. 네. 하여튼 이런 오래된 규제들도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규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만 대출 규제를 이렇게 눌러도 집값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지방 집값은 오른 적도 없고 오히려 쭉 떨어져 왔는데 이러다가 지방 쪽 부동산 훨씬 더 침체가 깊어지는 건 아닐까 이건 또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 완전히 온도가 다르고 또 기자들이 항상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예를 들어 광주하고 전남을 제가 찾아봤더니 중공전 미분양 아파트가 9월에 광주가 한 6,700세대니까 한 2만 명 살 수 있는 광주가 인구가 140만 명인데 지금 2만 명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좀 있으면 이제 건축된 채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미분양이다. 전남은 그렇습니다. 전남은 3,000세대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뭐 분양이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딱 이 통계만 봐도 서울과 온도차가 매우 크죠. 지방은. 네. 네. 광주 남구의 한 그 유명 아파트 분양 현장 기사를 보니까 가구당 8천만 원을 깎아주고 있고 그래서 미리 분양을 받은 소분양자들이 할인 분양하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에 분양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8천만 원이나 깎아주냐 시위를 하고 있고 이게 서울에서도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말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지방 분양시장 3분기예요. 지난 3분기에 5대 광역시하고 세종시의 초기 분양률 그러니까 분양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얼마나 팔렸나. 5대 광역시하고 세종시는 41%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방 대도시는 48%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은 분양하면 절반이 미분양이다 이런 뜻이고 그러네요. 경남 같은 데가 아주 안 좋은데 초기 분양률이 6.3%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100채 분양하면 6채 팔린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에 집중돼 있어서 예. 지방은 사실 마땅한 대책도 없고 정부 대책 발표할 때 지방 부동산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급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경기를 그 좌우하는 변수들이 금리하고 경기 아닙니까? 근데 먼저 금리부터 네. 따져보면 미국에서부터 금리 내릴 거다 하지만 쉽게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최근에 그 연준의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요. 네, 뭐 아주 의도한 발언입니다. 미국 경제 우리가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워낙 트럼프발 주가가 너무 과열 기미를 보이니까 연준은 이제 백악관과 어떤 독립된 기관이고 물론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또 파월 의장 뭐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임기는 내년 말까지 보장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임기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견제구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4.3 올라가고 있고 네. 경기가 이렇게 뭐 들썩들썩하니 파월이 나서서 금리가 꼭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직격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그러니까 4.3%니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높은가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3.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돈 빌리는데 3.0에 빌리는데 미국 정부는 4.3%에 빌리고 있으니 이게 미국 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 연준이 인플레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방학이나 휴가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은 이미 교실문 박차고 나가서 항공권 예약하고 스키장 가고 뭐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경기가 사그러들지 않을 거야. 트럼프는 감세를 할 거니까 시중에 돈은 더 있을 거고 거기에 국채 발행해서 돈을 더 풀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 일은 없을 거야. 당분간은 들썩들썩 할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이 모여서 예. 주가 올라가고 국채금리 치솟고 있고 심지어 제가 최근에 만나본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미 주가나 자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리면은 정치권이나
대중들이 감당하기 힘들 거다. 오르는 것만 10년 동안 경험해서 이 예, 거품은 예. 계속 당분간 갈 거다. 뭐 제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리도 금리 내려갈 전망이 별로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경기 문제인데 지금 내수 상황도 집값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네, 내수가 수출이 버티고 있고 내수는 쉽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가 3분기까지 2년 6개월 연속 줄고 있고 소매 판매 그러니까 슈퍼나 이런 데서 또는 의류, 운동화 이런 거 잘 안 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우리가 뭐 미용실 가고 목욕탕 가고 서비스업 생산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비스도 안 이용하고 소매 슈퍼 가서 뭘 사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 국면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청 지수가 이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 요게 지난 2월에 100.1,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진다.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계속 100 이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 나오는 거 제가 이 기사 보면 주로 서울의 골목 상권 심각하다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방 상권은 뭐 이게 뭐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더 네. 나쁘죠.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맨날 통계죠, 통계. 정부가 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3입니다. 1.3% 인상인데 어느 청취자분들이 이거 듣고 믿겠습니까? 물가가 1.3% 올랐다고. 예. 예를 들어 고용과 실업률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사실 고용률 높아지고 있는 건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아니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들으실 텐데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정규직은 줄어들고 65세 이상 취업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통계 고용의 질은 매우 안 좋은데 통계는 그런 걸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기자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 통계하고는 더 좀 예. 뭐랄까 체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수출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성장률 올해 좀 낮추긴 했지만 2% 초반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선방이라고 할까요? 처음 기대치보다는 낮아졌지만 근데 이게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그 생활 체감으로 골목으로 잘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큰 돈 버는 게 수출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1, 2위 하는 업종인데 예. 요거 다 지금 이제 공교롭게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벼르고 있는 업종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미국이 약하고 중국이 강한, 한국이 강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 또는 들어와도 관세를 많이 매길 가능성.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팔면 무역 수지가 높다고 해서 또 다른 우리한테 고지서를 줄 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배터리 보조금 안 준다고 다시 지금 뭐 취임 한참 남았는데 2달이나 남았는데 배터리 보조금은 분명히 안 줄 거야. 이렇게 또 한마디 해버리면서 예. 지난주 금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2% 폭락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보다 큰 기업입니다. LG 엔솔은 예. 세 번째 기업인데 하루에 12%가 폭락했으니까 뭐 더 지켜봐야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저거 할 건 아니지만 참 이게 수출도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흔한 말로 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최소화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어요. 그나마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 좀 풀어가지고 또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무슨 대책이 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재정 투입을 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재정이 한 3% 미만으로 정부가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제 아무래도 기재부나 여권에서는 한국은행 쳐다보고 있어요. 금리 내려라. 근데 네. 금리 조금 더 내릴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창용 총재는 경기 부양위해서 이거 잘못하면 집값 올라가는데 또 가계부채도 줄여야 되는데 이거 왜 한국은행이 총대 맬 생각은 지금까지 나온 발언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이 본업인 기관이고 경기는 기재부가 살려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 살리지 않는다면 방법은 뭐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면 좋은데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늘어난단 말이고. 네 GDP 올리고 성장률 올리고 경기 부양하는데 이게 건설 경기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방법이 아니고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기재부도 뚜렷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속수무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거래가 더 쪼그라들면
뭐 양도세 인하라든지 과거 정부들도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뭐 취득세 면제 또는 50%로 줄여드는 방식들을 해서 집 사고 팔아서 조금이라도 예. 남기세요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지만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방부터 그런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네 정부가 이제 지방의 저가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빼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부터 좀 그런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원장 전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뜬 인물은 오늘 이번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대표를 제가 생각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중형 생각보다 상당히 양이 무겁게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28일 날 이제 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한동훈 대표에게. 그리고 11월 21일 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전략적이 됐건 어떤 이유가 됐건 대통령과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윤한 갈등이. 거기서 어떤 내부적으로 단합을 모색하고 뭔가 공간을 좀 얻었다는 면에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은 면이 있다. 반사 이익. 예,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 일단 뜬 인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최진 원장은 뜬 인물. 저 오늘 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방방 뜬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번에 충분히 예고된 2, 3년 전부터 예고된 중형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정말 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역설적으로 가장 뜬 인물이라고 예.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진인물은 최창렬 교수.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진인물로 꼽았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저도 사실 뭐 생각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잘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것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상당히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위기다. 2심에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조목조목 그 한성진 판사가 그 주문을 쭉 보니까 전문을 보고 주문을 보니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도 무죄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예. 무죄로 판단하면서 골프를 안 쳤다라는 건 유죄로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2심에서 사실관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더 조금 형량이 낮춰지긴 하더라도 완전히 무죄가 되기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는가. 법리적으로만 본다는 말이죠. 모르죠. 재판부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2심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왔다. 뭐 그 재판 전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 진인물이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최진 원장 진인물. 저는 뭐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꼽아봤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선고를 받은 데다가 또 본인이 또 해패로 에이펙 회의 가서 뭐 국제적으로 상당히 좀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내에 돌아오면 너무나 처첩산정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 지금 시국선을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본인이 윤석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뚝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고 또 본인이 딱 뜬 것 같은서 방심하다가는 정말 진인물이 질 수가 있다, 질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역설적으로 뜬 인물, 진인물을 꼽아봤습니다.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 최준 원장은 2, 3년 전부터 예고되던 중형 이런 표현을 쓰셨고 최창일 교수는 예상치 못했던 형량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최준 원장은 이런 중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니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죄가 나오더라도 저는 하나도 놀랄 것도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최근 뭐 정치의 사법화라든지 혹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나와도 전혀 놀라지 않았고 더구나 더 중형이 나왔더라도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 중형을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4개 혐의 11개 혐의의 4개 재판인데 이런 걸 예견하고 이미 지난번 총선 때도 완전히 뭐 1000명 강경파들로 쫙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본인의 정보력이나 지금 전국의 대권 주자 위상으로 본다면 이미 저는 재판 전에 며칠 전에 어느 정도는 저는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또 전체에서 4개인데 그 중형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일찌감치 2년 3년 전에 예견을 전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정치 감각이 없는 거죠. 최창일 교수. 근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고 25일날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굴 몰랐다 알았다 이런 문제가 일단 포함되어 있어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많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겠냐 생각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많아야 200만 원 나오면 2심 가서 한 80만 원으로 그렇죠. 깎아주고 깎인다. 뭐 그게 이런 저의 거. 예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1심에서 굳이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무죄로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2심이 있으니까 2심이 어차피 줄어든 게 일반 관행이니까. 근데 이거지 1년 징역 1년에다가 집유 2년 집행유예 2년 이건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도 이거 예상하지 못했을걸요. 예. 제가 뭐 알 수는 없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뭐 지난번에 조국 대표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2심에 징역 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다 법정 구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법정 구속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은 창당에서 12석을 확보해서 지금 완전히 종횡무진 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고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그때 34개 혐의가 전부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11월에 대통령이 될 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뭐 1년 뭐 징역형이 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는 것이 그렇게 뭐 깜짝 놀랄 만한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 못 나가고 민주당은 뭐 400억 넘게 토해내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형량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상컨대 항소심에 걸릴 시간은 1심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다. 1심에서 증인을 뭐 50여 명 다 불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부를 사람도 없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러다 보면 다음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전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심각하게 느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1심이 내려진 거잖아요. 원래 6개월 내에 다 끝나야 돼요. 원래 633이죠. 633이잖아요. 1심에 6, 2심에 3. 예. 그다음에 3개월인데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끌다가 1심이 나왔고 지금 대법원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상황이에요. 대법원장이 아무튼 633을 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말이죠. 그게 뭐 무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알 수는 없죠. 재판이라는 게. 지금 야당은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이제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쪽으로 많이 몰고 갈 거예요. 대법원 판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하게 하려고 하려면 방법이 조기 대선밖에 없으니까. 예.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상태로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무능이나 실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단축 개헌이 대단히 무리일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탄핵 역시 마찬가지고 탄핵이라는 걸 하려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특검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2016년도 11월 달에 박영수 특검이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2월에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임기를 단축할 길이 대단히 희박하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한 위기거든요. 게다가 그런데다가 가장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쉬운 거라고 봤던 공직선거법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열흘 뒤에 있을 줄줄이 앞으로 그 사건들.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위증교사는 형 선고 받으면 4명 중에 3명이 실형이라는 실형이 거 다 아닙니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뭐 최상규 교수님 말씀 충분히 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상당히 위험적인 상황에 도착했다라는 부분은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수탁이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했고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법부에 대한 예측이 다 틀렸단 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보면 조국 대표만 1심을 하는데 3년 2개월을 걸렸더라고요. 그 2심까지 나오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혹은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재판의 1심 판결이 2년 반 넘게 끌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2심도 오래 이거 걸릴 수 언제 있다? 어떻게 미뤄줄지 그건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럴 수 저는 있는데 제가 이 판단합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권 바뀐 다음에 네. 그때 지금 쭉 늘어졌던 거는 그 문재인 정권 때였거든요. 네. 그런 변수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지금 이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 2심이 그렇게 1심 때처럼 마냥 늘어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생각보다 적어요. 또 재판이라는 것도 그 아무리 기한을 늘리고 싶어도 무슨 수단이 있어야 늘리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기피 신청, 뭐 증인 신청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예. 저도 역으로 우리 차장님 것을 무슨 말씀 하려고는 하는지는 아는데 하도 많이 틀렸던 그 피해의식 맞아요. 문제.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갈수록 아시다시피 사법부의 정치화가 좀 현상이 좀 심해지 않습니까? 몇 군데 언론도 그런 부분에 특집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미국의 트럼프의 그런 여파가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오히려 훨씬 더 정치적 영향이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이 시점이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 예규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 판사들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많이 부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형량이라든지 특히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사들 담당 판사 재량권이 넓어지고 더구나 기준이 약간 모호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위력 인사에 대한 구속이나 형량에 대해서 재판부가 영향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게 구체적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저는 판사들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특히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한 재판을 이미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어왔는데 2년 반을 끌어왔는데 빨리 섣불리 판결을 낼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험성 임기 이내에 재판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죠.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어요. 동의하죠. 예. 그러나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최진 원장은 상당히 위험해졌다. 그러나 원래부터 위험했다. 그리고 사법부가 뭐 시간을 더 길질 끌을 가능성 게다가 뭐 2심이나 이러면서 무죄가 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 못한다. 그 말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이렇게 되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과 탄핵의 가능성과 여러 가지 김건희 또 특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이 민심이 사법부의 판결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창일 교수 얘기처럼 야권에서는 점점 더 뭐 임기 단축, 탄핵, 뭐 특검 이쪽으로 막 더 몰아가려 할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데 형량 선고 이후에 열린 세 번째 장외 집회에 참여한 인원 수가 뭐 극적으로 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늘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재판 결과가 1심 선고 결과가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할 수 있느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그게 물론 민주당 주체라 하더라도 꽤 많이 규모가 불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폭 늘어야죠. 늘어야 돼요. 그 이름은 민심이거든요. 안 늘었다는 거죠. 안 늘었어요. 안 늘었고 이게 지금 보면 결국은 아까 우리 최진 원장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완전히 연동돼 있어요. 그 사법이 국민 눈치를 보거든요. 권력은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재판은 국민 눈치를 봐요.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그 이후의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억울하다. 정말 정치 탄압이다라는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지난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지금 무슨 좀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미친 정권이 미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렇다면 재판의 사법화 때문에 재판의 정치화 때문에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만 눈치를 보니까 국민들이 그게 나쁘지 않아 보이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역설적으로 그에 대해 알 수 없어요. 결국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좀 같은 듯 다른데요. 뭐냐면 이거 사법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편향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호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해온 게 뭡니까? 한 번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을 도와준 적 있나요? 공격 일변도 강격 일변도 이렇게 왔는데 설령 판결이 문제 갖고 윤석열 대통령 믿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거리 뒤치러 나가서 야 이재명 도와주자. 이렇게 민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민심이 표출이 안 되면 그렇지. 법원도 크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그냥 그대로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여전히 이제 그걸 주시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변화 양상을 앞으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본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1시 31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 듣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강일 5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이 여파로 하남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이동량 많고요. 북천안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들어와서는 안성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이후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이후 일직 분기점부터 밀려 지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분기점과 내린천 휴게소 일대에 이동량이 몰려 있습니다. 이후 설악 부근으로 4km 정체고요. 경기권 들어와서는 서정과 또 덕소 3패에서 속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진부 3터널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후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차량들 속도 더디고 경기권에서는 여주 휴게소 부근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또 이천과 동수원 일대에서 차 간격 좁혀집니다. 광주 언주고속도로 서원주에서 짧게 정체고요. 남한강대교에서 흥천 2포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감곡부터 정체, 또 중부선 하남 방향은 일죽부터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이준석 대표의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육성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 얘기 하나 하고요. 이거 왜냐하면 이 윤 대통령이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상당히 큰 공천 개입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앞으로 이게 지금 뭐 이제 재판 문제 때문에 이 대표 재판 문제 때문에 좀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재판 다음 날 이제 어제죠. 어제 그 집회에서 미친 정권이 미친 판결이다. 이 심에 대해서 그건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야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건 정권이 내린 재판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 사법부와 행정부를 이렇게 함께 섞어버린 거죠. 섞어서 싸잡아서 이제 완전히 그 정치 탄압이다. 정권이 지금 사법부의 역량과 외압을 행사해서 이렇게 판결 내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예. 이건 좀 과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하트했다고야말로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 원장 핫한 한마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최악의 양형을 받은 거는
판사 겁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민주당이 뭐 검사들을 뭐 이렇게 탄핵하고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또 국민은 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판사 겁박하고 검사 또 탄핵하고 그래서 이런 정치의 사법화 이렇게 정치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하나 덧붙이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검찰이나 사법부가 아주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고 뭐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권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바람이 휘몰아쳐서 예. 사법부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런 거는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 이 시간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려져도 뭐 별로 큰 영향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지난주 우리 이 시간 또 그 지난주 한 최근 2, 3주를 보면 연일 무슨 대통령 임기 단축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계속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또 오늘 분위기를 보면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은 확실히 분위기의 변화를 그럼요. 가져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큰 변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변화가 조금은 있네요. 그죠? 변화가 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량 자체가 아니,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유죄 중에서도 형량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것과 이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르죠. 재판이라는 게 그야말로 2심에서 파격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야. 여러 가지 그 판단의 논거를 재판장이 2심은 김동연 판사랑 아니 유진교 사무소 다른 판사고 또 다른 판사겠습니다만 2심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간 이건 충격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윤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공천계 의혹 이런 것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물론 이제 그걸 더 공세를 강화하겠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예. 또 이제 지지를 결집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게 적어도 이번 현 단계에서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국민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역시 방탄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어요. 며칠 네. 사이에 말이죠. 네. 저는 뭐 앵커께서 상당히 아주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현재까지 큰 대세, 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뭐 시체말로 죽을 뻔한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렇죠. 지금 어제 판결 이후로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죽을 뻔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는 또 겁니다. 바뀐다? 예, 예, 물론 바뀔 수 그렇죠. 있다고 보는 그럴 거죠. 수 있죠. 근데 지금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언론의 방향이나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이제는 이재명 끝났다. 이렇게 뭐 보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 교수님 대답하고 말씀하신 거고. 근데 저는 꼭 이 상황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저는 저는 보는 이재명 겁니다. 대표 끝났다고 말한 적은 전혀 없고 예.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의 재판 변화. 전학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예.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재명 대표 예. 끝났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되게 마치 어려운 것 같은 지난번 예측과는 달리 어려운 네. 상황이 알겠습니다. 왔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예측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는 없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만약 없었다면 예. 금주에 있었던 그렇죠. 뉴스들 가운데 예. 명태균, 김영선 구속 또 뭐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 보내 뭐 이준석 일부러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뭐 창원시장과 창원인가? 맞아요. 창원. 네, 창원. 창원시장과 강서구청장 공천에 뭐 저 윤 대통령 당시 당선자 시절에 이렇게 말해. 네. 뭐 이런 기사 뉴스가 나오고. 막 더 오히려 주목받으면서 오늘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을 예, 건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로 쑥 밀린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 밀린 논의의 순서가 예. 밀린 거지 이슈가 밀린 거지 상황 자체가 거대한 상황이 네. 일거이 바뀐 건 아니라고 보는 물론이죠. 거죠. 그렇으니까 이제 지금- 그 명태균, 김영선 구속과 이준석 기자간담회 얘기 이제 해보자고요. 예. 뭐 정금 방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두 지역 외에 또 그 경기도지사 네, 거기도 또 공천도 언급이 있었죠. 언급을 했어요. 예. 저는 상당히 좀 이게 간단치가 않아. 명태균이나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또 다르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건 또 다른 그렇죠.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이 공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제가 꼽은 이유가 바로 그건데 예.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 지금 이제 불과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재판이 있은 지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 재판권이 제일 큰 것 같이 보입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농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건 뭐 앞으로 명태균 씨의 폭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 그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얘기 그다음에 경기지사는 김은혜 전 대변인 관련 그렇죠. 얘기고 예, 예. 강원지사는 황상무 전 황상무 수석 수석 관련된 관련된 얘기고 얘기. 한 일파만파로 쭉 다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는 게 또 변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측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같이 크게 봐서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가시화되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만약에 또 구체화되고 이렇게 돼서 윤 대통령 윤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쪽이 또 의외로 아까 네. 모두의 말씀 전반부에 나눈 것처럼 예. 재판부가 또 국민 눈치 또 볼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연계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또 국민이 바뀔 수 있는데 네. 이게 어쨌든 지금 궁금한 거는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영향을 행사했으며 이준석 또 의원은 명태균 네. 씨가 지금 분위기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하잖아요. 계속 지금 뭐 이제 근데 뭐 처음에 입려는 거는 나 건드렸다가는 뭐 한 달 만에 하야다 그랬는데 또 농담이라고 자기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명태균의 그 여러 가지 이 발언이 그냥 갈팡질팡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계산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어요. 피하기 못했죠, 근데 네. 피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러나 구속됐다고 말을 못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얼마나 살려할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이 정권이나 이 야당의 이 대치는 더욱 더 극단화될 것 같고 양쪽이 그러면 서바이벌 게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생존 게임으로 가고 적대적으로 공생을 하긴 할 텐데 이게 과연 적대적으로 공생할 것이냐, 예. 적대적으로 공멸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뭐 이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 들쑥날쑥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 하나 받은 거 있었죠. 네, 그것도 있었죠. 예. 다 유죄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죄를 받은 거. 그리고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네, 관련 친형 관련 그 그게 부분도 아주 대법원에서 뜻밖의. 이제 권순일 재판관이가 그때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김경수 같은 경우도 2심에 2년형을 받았는데 또 구속이 안 됐고 또 송영길 같은 경우는 2심도 하기 전에 구속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법부 판단이랑은 예측하기 힘들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이 굴러가는데 아까 또 하나 지금 걱정되는 건 이제 11월 28일 날이 또 김건희 특검법이 또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재의결. 예. 이 부분도 예정돼 상당히 예, 좀 보이지 않는 잠재적 폭발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재의결이 이제 가결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결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이탈표가 만약에 그때 4표보다 늘어난다든지 이 과정에서 또 야권이 또 총공격을 가할 거고 아무튼 앞으로 야권의 전략은 뭐 이미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면 탄핵 공세, 특검 공세, 그다음에 하야 공세, 국정조사 또 이제 공세하겠다는 겁니까? 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밀어붙일 텐데 이때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지표는 대통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인데. 그 얘기는 아까 전반부에 하신 거고. 예. 지금 이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 예. 이준석의 발언이 자꾸 나오고 있고 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이 구속된 게 돈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인데 그것의 어떤 성격 규정을 하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 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얘기하고 있단 있죠. 말이에요. 예. 검찰도 그쪽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러네. 그러면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대통령 부부 조사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구속한 게 지금 명태균은 구속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예.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말이죠. 수사가 딱 끊기가 어렵다고요. 수사는 예, 생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말이죠.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윤 대통령 특검까지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이제 명태균 씨로 한정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근데 그게 당장 공천계 의혹 수사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발언이 자꾸만 나오면은 어쨌든 수사의 생리상 저는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권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게 되고 가정컨대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더 급전직하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든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대원 판결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이제 그러니까요. 전략적으로 말이죠.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공방은 치열해질 것이고 거기에 변수가 이준석 이 의원의 지금 발언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줄 때가 단계별로 얘기하면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뭉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는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온다. 이준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태군이 후속적으로 계속 의혹이 제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점점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죠. 없어요.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특검의 찬성표가 늘어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러면은 중도층들이 거리로 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검찰 수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대통령에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중도층이 거리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검찰 수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거죠. 일이 벌어지려면 뭐 이준석 대표나 명태균 등등에서 뭐가 더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저는 부글부글 끓을 만큼 그렇다고 봐요. 지금 이 나올 이재명 만큼 나왔다? 재판 때문에 묵혀 있는 분이지. 지난번 대국민 담화 때 예. 이미 많은 국민들이 참 실망하고 솔직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외치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잠할 뿐이지 이 후속적인 의혹 제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중도층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뭘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반전할 수 있는 건지 잘 헤쳐나갈 길이 없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잘. 않는다. 네. 유일하게 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파격적인 개가 국정 쇄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느냐 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네. 솔직히 그런 파격적인 탕평 인사 할 수 있을 건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없던 걸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공천계 의혹이 저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봐도 예. 전혀 없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 바짝지 독이 올랐는데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도 자신들이 좀 원만하게 가면 적당히 타협해서 적대하면서 공생으로 가려 했는데 공생이 되기 어렵게 생겼어요. 현재 이 분위기가. 벌써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죠. 공생 어려운 거는. 그래서 이제는 뭐 정면 충돌이에요. 충돌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 계속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재판 결과가 또 영향을 주는 것이기 아니, 때문에. 제가 본질적인 문제 하나 제기하면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네. 대법원에서 네. 3심에서. 네.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도 못 나가는 거 못 아니겠습니까? 나가죠. 정치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정 운영 동력을 탄력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 별개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별개죠. 예, 근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의 비대통령실은 전혀 생각을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만 아웃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예. 이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버려라 하는데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수십 번 지적을 하는 문제고 그 문제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그 윤 정권의 그 행태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지금까지 그 뭐 행태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른바 예, 그래서 보수 지지층에서도 네. 아유 대통령 선거 빨리 다시 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예. 보수 언론의 이 논객들도 예. 공개 지면에다가 김건희 여사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가서 봉사활동이나 해라. 그게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죠. 막 써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만약 3심의 유죄 판결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불길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될 그렇지 수도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 점을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 야권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한테 확 인기가 쏠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차기 이게 만약에 이거 정말 가정컨대 한 얘기, 가정을 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낙마한 말이죠. 예. 차기 야당 주자는 대단히 유리해질 거예요.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이번에 1심 받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더 긴장을 해서 더 파격적인 어떤 국정 쇄신 방법을 내놔야 되는데 예. 아무튼 요번이 1차적으로는 아무튼 이번 김건희 특검 과정이 어느 정도 순탄롭게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넘어갈지가 관건이고 이후로 개각 어떻게 근데 될지가 이렇게 되면 더 관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예. 쇄신에 대해서 또
또 방심하고 안 하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5일이 위증교사 재판 1심 네, 선고잖아요. 네. 거기서 또 뭐 유죄 또 게다가 징역형에 뭐 집행유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28일 날 그럼요. 재의결 안 할 수도 안 할 있어요. 수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25일에서 3일 후인데 네. 28일 날 하겠습니다. 이탈표가 나오겠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그냥 이탈표 없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부결로. 일단 현재로 보면 그때 25일 날 좀 더 지금보다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일반- 위증교사라는 게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엄중하게 그렇게 다르기 얘기를 하죠. 때문에. 법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중에 위증교사가 더 중형이 많이 나온다. 나온다고 보는 그동안 형량들 나온 걸 보면 뭐 또 그동안 이렇게 증거 다툼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위증교사 부분은 비교적 명백하다는 조금 거죠. 증거가 명백하다. 명백하다는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이재명 대표 1심 25일 재판 이런 게 대한민국 어떤 큰 구군의 어떤 방향이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니라 저는 큰 구군으로 가는 과정에서 몇 차례 때 폭탄이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폭탄인 이 화산이 여기서 터질 수 있고 또 이 용산에 터질 수도 있고 어디서 터질 수 있고 앞으로 몇 번 더 폭발이 도처에 화산 폭발이 있을 것 뇌관 같다. 투성입니다. 예. 사방에 뇌관이 깔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뇌관 중에 지금 하나 두 개가 지금 터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야 대한민국 군은 어디로 간다, 정권 향방 어디로 간다, 윤석열 정권에 따르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이르다고 보는 거죠. 물론이죠. 물론. 예, 그 동의하시는 거죠.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예. 정치라는 게. 그리고 조금 아까 최진원 원장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한 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들이지만 이게 정권의 어떤 그 차기 정권 재창출이나 야당의 뭐 정권 탈환이나 이 구도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다고 보는 이게 겁니다. 이게 또 핵심 변수일 수 있거든요. 예. 구도 미칠 게 없죠. 현재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 200, 300 정도 나오면 전혀 위상이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지금도 위상의 변화 없어요. 그런데 25일에 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상 변화 생깁니다. 그쯤 되면 야당 내부도 동요할 거예요. 야당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몇 명이 아직 강경파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약간씩은 그 기미가 보일 거예요. 아주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 윤 정권이 잘하면 쇄신을 잘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텐데 또 정권 입장에서 방심하고 반기에 두면 예.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벌써부터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민주당의 뭐 신삼김이라고 그게 그래서 무슨 나오지 않습니까? 김부겸, 김동연, 뭐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 이름들을 막 이게 주워 삼키고 있는데 네. 글쎄요 25일 판결 직후에 무슨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지는 않겠죠. 당장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25일 날 당장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분위기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예요. 워낙 이번에 1심 판결이 조금 징역력이 컸어요. 충격이 있죠. 충격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삼김 방금 말씀 이런 예상도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친이부대로 민주당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당장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도 저는 어떤 형태로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3심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물론. 상당히 함께 가는 모습. 이재명과 친명계가 함께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 예. 친명계를 제외한 거기도 중간지대가 있거든요. 양쪽에 이제 눈치를 보는 의원들. 예. 이 사람들이 과연 그때까지 지금의 단일 대우를 완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친명을 제외한 사람들 그것도 장담 못 하거든요. 저는 게다가 지금 2026년도까지 판결이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대법원 판결이 지금 대법원 분위기가 바뀐 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저는 큰 그 변수예요. 변수의 숫자들이 적은 데다가 또 제대로 입김을 낼 만한 솔직히 말해서 소신파 의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안 보인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이래 왔다면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덜출해서 할 만한 아니, 사람은 그러니까 별로 보지 역사적으로 않고. 소신파 예. 의원이 아니라 원 외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죠. 내기 시작할 예.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 소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땐 빨리 갈아탔습니다. 빨리 갈아타. 이재명에 의해서 빨리 다른 주자로 갈아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찌됐든 지금 오히려 민주당 소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구도는 3심에 딱 유죄 판결이 확정될 나오기 때까지 전까지는 어렵다. 예, 단단하게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직진본론 직설하고 여기까지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위원권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달 매주 토요일마다 미국 대선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통해서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23일 네 번째 주제
한국 경제 대전망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은데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의 이별 노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죠. 다음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